유방에 생기는 유방암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성인 정상 유방의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 말단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소엽이라는 게 있고요. 이 소엽이라는 게 아기들을 수유할 때 밀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가느다란 유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고 해서 이렇게 유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소엽에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은 소엽암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초에 있는 유관도 그렇고 여기 큰 메인 덕트 같은 거에 생기는 그 유관에 생기는 그 암들도 유관암이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소엽에 생겨서 소엽 안에만 생겨 있는 경우에는 소엽 상피내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관에 생겨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소위 말해서 유관 내에만 생긴 암을 갖다가 유관상피내암이라고 그럽니다. 소엽상피내암과 유관상피내암, 소위 말하는 연기암입니다. 근데 소엽을 싸고 있는 기저막, 유관을 싸고 있는 기저막, 이거를 뚫고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침윤성 소엽암, 침윤성 유관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유방암의 1기, 2기, 3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기저막을 뚫고 나오게 되면 그 주변을 흐르고 있는 그 림프관이라든지 혈관을 따라서 암세포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방암 중에 유관암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유방암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유암이 한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얘는 유관암하고 좀 구별되는 게 진단이 좀 어려워요. 초음파로 하더라도 뿌옇게, 진찰을 하더라도 좀 또렷하게 만져지는 게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만져지다 보면 6개월, 1년 이렇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여러 군데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반대쪽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 소엽암이 침윤암보다 예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후는 거의 비슷하고요. 치료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생겨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 생기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방 보존 수술, 소위 말하는 유방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는 유관암보다는 좀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유방암 이외에도 관상암, 점액암, 수질암, 유두상암, 파생성암, 에포크린암, 이렇게 다양한, 드물긴 하지만 이런 암들도 발견이 되거든요. 또 특징적으로 해서 파제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두와 유륜에 마치 피부 질환을 앓는 것처럼 습진 모양으로 이렇게 피부병이 생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세하게 우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유두라든지 유륜의 상피 세포에 암세포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파제트 세포 그래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진단을 내릴 때 아주 특징적인 일종의 상피내암의 일종입니다. 유방암의 종류별로 그 진행 상태, 예를 들어서 병기별로 해가지고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요, 두 번째 약물 치료, 세 번째 방사선 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수술적인 방법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그림이 유방 부분 절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이 유방 전체 절제를 하는 모습이겠고요. 유방 부분 절제를 하려면은 암 자체가 볼륨이 좀 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방 부분 절제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한쪽 가슴이 아주 일그러져 버리게 된다면 부분 절제의 그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암의 크기를 갖고 있을 때 유방 부분 절제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가슴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암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체 절제를 하게 됩니다. 전체 절제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피부, 유두, 유륜을 포함해서 다 띄어내는 방법이 있겠고, 유륜을 빼고 나머지 피부를 충분하게 유지하면서 유방 절제술이라는 걸 하는 경우도 있겠고, 피부와 유두, 유륜을 모두 남겨놓고 속에 있는 알맹이만 띄어낸 부분만큼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자가조직, 등살이라든지 뱃살을 올려서 아니면 등살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볼륨을 메꾸어주는 그런 유방 재건 수술을 동시에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요, 유두와 유륜 피부를 모두 남겨놓은 상태에서 속에 이렇게 유방 조직만 띄어내서 임플란트를 넣어주는 그런 시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들 환자의 사진인데요. 오른쪽 부분에 유두, 유륜, 피부를 모두 보존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넣어준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그림은요, 뱃살을 위로 올리는 그림인데
이거는 그대로 조직이 유지된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겠고, 아예 뱃살을 띄어내서 위로 올려서 혈관을 연결해서 재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약물 치료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세포독성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거는 병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됐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에스트로겐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방암 환자의 그 유방 조직이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타겟 테라피라 그래 가지고서는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트라스트주맵 같은 결과를 봐 가지고서는 이걸 투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항암제를 먼저 써서 이걸 얌전하게 만든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라 그래 가지고서는 수술 전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모든 환자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분들이 부분 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겨드랑이 림프절에 4개 이상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체 절제를 했더라도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대개 25회에서 30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걸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공휴일 빼고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하다 보면 대개 한 6주에서 7, 8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사선 치료까지 마치게 됩니다.